그래도 2차 미트라다테스 전쟁에서는 폰투스 왕국이 로마의 동맹국을 지나치게 건드리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번 밀어붙이기 시작했는데 계속 밀어붙이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시리아 지역으로 계속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시리아 지역 속주 총독은 아우렐리우스 코타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학자 출신입니다. 군사적인 재능이 뛰어났던 사람은 아닌 거죠. 하지만 로마 군대는 로마 군대여서 어느 정도 버티기는 했었던 듯 해요. 하지만 밀리는 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본국에서는 레굴루스를 등판시킵니다. 레굴루스는 약탈을 계속하자는 장병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쟁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미트라테스 군대를 반도 한쪽으로 몰아놓고 포위전을 했다고 해요. 해군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완전 포위가 된 거죠. 보급로가 차단된 폰투스 군대들은 인육을 먹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 몰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전염병도 돌거든요. 그리고 전술면에서도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코끼리 부대를 가볍게 통과시키는 전술을 흉내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트라테스 6세를 계속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트라테스 6세는 늘 그러하듯 그 지역의 다른 왕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전략 결혼을 통한 동맹이었던 거죠. 폰투스 왕국 동쪽에 있었던 아르메니아와 손을 잡게 돼요. 아르메니아도 로마가 그다지 세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전쟁을 치르기로 해요. 레굴루스 군대는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걸 바라보던 아르메니아 왕은 사절로 왔다기엔 군대가 좀 많고 싸우러 왔다기엔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했다고 해요. 오리엔트 지역에 있었던 왕들은 숫자로 밀어붙이는데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전략 전술을 썼던 거죠. 하지만 로마는 최소의 인원으로 포위 전술, 쌈 싸먹는 전법이죠. 이걸 통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썼어요. 한니발이 가르쳐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트 지역의 왕다운 말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결과는요, 당연히 로마가 이겨요. 레굴루스가 출중했던 것도 있고 로마의 전략 전술이 팔랑크스나 오리엔트 지역의 전략 전술을 압도하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르메니아는 미트라다테스와의 연을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미트라다테스는 더 큰 나라인 파르티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거대한 제국입니다. 여기에 손을 내밀게 돼요. 만약 당신들이 나를 돕지 않으면 로마가 언젠가 당신들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나중에 보면. 하지만 파르티아는 관망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미트라테스는 계속 몰리는 상황이 돼요. 여기서 레굴루스가 전쟁을 끝낼 수도 분명 있었어요. 그런데 레굴루스의 장병들이 파업을 합니다. 종군 거부를 해버린 거죠. 더 이상 동쪽으로 못 가. 갈라면 혼자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는 약탈을 너무 언금했고 군율도 너무 타이트했다고 해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보면 미군이 독일 본토로 쳐들어간 다음에 독일 부잣집에서 약탈을 하는 장면들, 그리고 그거를 본국으로 보내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미국 영화인데 미국 군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신기는 하더라고요.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병사들을 아우르는 데는 실패했던 듯해요. 그렇다고 해서 레굴루스가 병사들에게 박했던 것도 아니에요. 단지 레굴루스의 특징이 장병들을 좀 얕보는 느낌이 있었다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탈품들 중에 예술품들은 전부 레굴루스가 챙겼고요. 금화나 이런 것들은 장병들한테 줬다고 해요. 니들은 예술품을 줘봐야 감상도 못하잖아 라는 마음이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레굴루스가 장병들하고 같이 고생을 안 한 것도 아니래요. 식사도 장병들이 먹는 거랑 같이 먹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병들은 결국 종군 거부를 선택을 합니다. 한 번도 패전을 한 적이 없는 장군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결국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레굴루스는 로마로 돌아오게 되고요. 워낙 많은 예술품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집을 짓고 박물관화시켰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예술품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생을 보냈다고 해요. 정치는 잠깐 하다 그만뒀고요. 그리고 엄청난 미식가였다고도 해요. 아폴론이라는 레굴루스 저택 안에 식사 공간이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식사를 하게 되면 한 끼 식사비가 일반적인 로마 시민 1년 연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레굴루시안, 이것은 사치스러운 의 뜻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미트라다테스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할 부분이 있어요. 미트라다테스가 아들이 많았겠죠. 당연히 정략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도 많았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미트라다테스가 사람을 못 믿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아들이고 뭐고 없이 사형에 처합니다. 아들을 죽이러 아들을 보내기도 해요. 살생부를 들고 가는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언젠가 이 칼날이 나를 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미트라다테스가 잘 나가던 시절에 붙어 있었던 왕자들이 미트라다테스가 밀리기 시작하자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미트라다테스의 힘은 점점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이상 주변 국가들이 미트라다테스를 도와주려 하지도 않고요. 다시 얘기해서 레굴루스에 의해서 이미 미트라다테스는 힘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구원투수가 등장을 합니다. 폼페이우스는 동맹시 전쟁에서는 아버지를 도와서 군사적 재능을 발휘했고 술라의 이치아 쿠데타에서는 백정이란 이름을 얻으면서 군공을 세웠고요. 그리고 마리우스 일파를 소탕하기 위한 에스파니아 전선에도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해적을 소탕하는 무공을 발휘합니다. 최고의 스타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엄청난 사병 집단을 가지고 있었고요. 부자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인물인 거죠. 소아시아 지역까지 진출하겠다는 욕심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했는지도 몰라요. 이미 스파르타쿠스 노예 전쟁 때도 이런 모습은 보여줬었거든요. 최대한 빨리 에스파니아에서의 세트루니우스 반란을 진압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스파르타쿠스 노예 반란을 진압해서 무공을 더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크라수스가 끝내버렸죠. 물론 원로원은 크라우스라는 또 한 명의 영웅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스파르타쿠스 노예 반란을 진압한 사람이 폼페니우스라고 선언을 하고 개선식을 폼페니우스에게 줍니다. 크라쿠스 입장에서는 열받겠죠. 하지만 집정관이 되고 싶었던 크라쿠스는 폼페니우스와 손을 잡고 이두정치 비슷한 것을 시작을 하죠. 폼페니우스는 이후 해적 소탕을 하고 다음 무공을 펼칠 곳으로 소아시아를 선택합니다. 폼페이우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트리우스 전쟁까지는 로마 시민 혹은 동맹국과의 전쟁에서의 무공이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노예 반란 진압? 이건 약간 애매하죠. 첫 외적과의 전쟁에서의 무공은 해적 소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큰 무공, 더 임팩트 있는 결과물을 원했을지도 몰라요. 마침 레굴루스 군대가 종군을 거부해버렸죠. 기회인 거죠. 레굴루스와 폼페니우스는 둘 다 술라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이후의 행적을 봐도 둘 간엔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명예를 위해 폼페이우스는 레굴루스의 대타를 자청합니다. 아니, 레굴루스를 몰아냈다 봐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레굴루스가 전쟁을 끝내지 못했으니 다른 인물이 필요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소아시아로 갑니다. 폼페이우스에게 절대 지휘권을 주기로 지지를 한 세력에는 당연히 평민들 세력이 있어요. 폼페이우스의 크리엔터스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보여준 무공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여기에 레굴루스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기사계급들, 다시 얘기해서 경제인 계급들, 다시 얘기해서 세금을 거두던 사람들의 권리를 축소시켜버렸거든요. 이거에 대한 반발심까지 섞여서 레굴루스를 강판시키고 폼페이우스를 등판시키는데 찬성표를 던지게 됩니다. 레굴루스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이 억울했겠지만 로마는 선거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권력이 주어지는 나라였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돌아온 레굴루스는 원로원 입장에서 봤을 땐 자신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거죠. 하지만 레굴루스는 그런 쪽의 욕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개선식을 치룬 이후 잠시 원로원파의 리더 역할을 하는 듯 하다가 자신의 저택으로 들어가서 예술품을 감상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명을 다했다고 합니다. 폼페이우스는 소아시아로 가서 파르티아와 동맹을 맺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기준으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은 너무 당연한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2차 대전 때도 그랬지만 소련과 독일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지만 이후 2천만이 사망할 정도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되죠. 로마의 뜨거운 맛을 본 아르메니아는 로마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결국 미트라테스는 힘을 잃은 상태에서 동맹국도 모두 잃게 되죠.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산악지역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폼페이우스는 이 미트라다테스를 잡으러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머지 소아시아 지역을 평정하러 나섭니다. 물론 로마의 동맹국들을 안정화시킨다는 명목은 있었죠. 이 동맹국들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동맹국 옆에 있는 타국과의 관계도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미트라다테스를 압살하는 것을 본 로마 동맹국 주변 국가들은 로마와 동맹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도 들어가게 돼요.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은 내분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이걸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한 거죠. 이 당시의 내분은 이슬람교와 유대교 간의 내분은 아니었고요. 유대인들 간의 내분이었다고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싸우고 있었어요. 이때 폼페이우스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은 정교일치를 그만하는 게 너희들의 내분을 끝내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이 지역은 로마 역사에서 계속 시끄러운 지역으로 남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디아스포라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폼페이우스가 소아시아 지역을 평정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갔었느냐? 흑해를 넘어서 카스피해 그리고 홍해 지역까지도 발을 살짝 들여놨다고 합니다. 이때 속주민으로 1200만 인구가 더 포함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도시로는 1538개였다고 하고요. 국고 수입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원래 어느 정도 동맹 관계에 있었다고 하지만 파르티아 그리고 아르메니아라는 새로운 국가들과 관계를 가져가기 시작해요. 동맹이라고 봐도 좋지만 이것은 상하관계 동맹은 아니었었고요. 이 당시만 해도 수평관계의 동맹을 만들어내게 돼요. 폼페이우스는 엄청난 명예를 얻게 된 거죠. 이후 폼페이우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 인물은 명예욕은 엄청났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권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회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은 물음표가 계속 남는 인물이에요. 지금까지 미트라다테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로마의 수많은 영웅 호걸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공통점은 미트라다테스 전쟁에 참여했었고 술라, 레굴루스, 폼페이우스는 큰 승리까지 이끌어낸 인물들입니다. 이후 로마로 돌아왔을 때 보여준 모습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렇게 많은 영웅 호걸을 낳은 미트라다테스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혼란은 끝나지 않습니다.